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과 영상 좀 올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왜 비과세 관련해서 1년이 지나서 다음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이제 착각을 해갖고 제가 네. 1년 이내 했는데 존존주택이 비과세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댓글로 수정을 했으니까 네. 그 영상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어떻게 당당하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세 안에 이제 2살 차이시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저희랑 좀 비슷하신 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가족 구성이 돼 있고 네. 시흥 장영지구에 이제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거래 실거주 하고 있고 지금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분양을 받고 이것도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하셨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당시에는 그 재당첨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재당첨 제한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 34평이 분양가가 3억 3천인데 지금 거의 8억 중반 하기 때문에 호가는 한 9억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6억 정도를 버신 거예요. 그죠? 이야. 하나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잘했다. 잘하셨고 마찬가지로 시흥 장현지구도 이것도 보면 분양가가 4억 6천이었는데 지금은 호가가 9억에서 10억이니까 그죠? 예, 이게 4억 8천 이것도 한 5, 6억 정도 버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대략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를 버신 거거든요. 이게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만에 10억을 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12억을. 그러니까 단 두 아파트 단지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실거주로.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 잘 활용하면 이게 세금 자체가 이 6억의 차익이 세금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12억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렇게 12억의 그 양도 차익이 났는데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냐는 거예요. 금융상품 중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금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순자산이 12억 정도를 자산이 불어났다는 거는 사실 어떠한 금융상품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의 비과세 이를 잘 활용만 하시면 여러분 자산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잘 하셨고요. 그래서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총소득은 이제 400이고 아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좀 불규칙하신데 그래도 월 1000 정도 버시고 수입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대출 원리금에서 뭐 지출은 400만 원이니까 상당히 양호하시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인데 마이너스 20%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식의 문제예요. 보면 여러분들 제가 상담하고 제 주변에 보면은 주식 투자하신 분들, 돈 버신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좀 마이너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로 돈 버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20, 시기도 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현금은 현재 1억 갖고 있고 코인은 1000만 원. 이분은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코인도 좀 마이너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계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자,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우리 시흥 장현지구가 2020년 9월에 실거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원 호매실 같은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되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2017년 파리 대책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도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놨어도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근데 이게 2020년 9월이니까 2023년 9월까지는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왜냐면 3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고 비과세를 받을지 아니면 이 주택을 내두고, 왜냐면 지금 시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팔지 않고 그냥 2주택으로 가서 그냥 다주택 전략으로 갈 건지 차라리 뭐 3주택 이런 식으로 갈 건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요지가 보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원 호매시 같은 경우는 딱 2023년 9월, 왜냐면 2020년 9월에 두 번째 주택의 잔금을 치렀으니까 2023년 9월까지는 반드시 팔아야지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원 호매실이. 네. 근데 이거를 놓치면 영영 비과세는 끝나요. 아니면 최종주택으로 시흥 장현지구를 팔고
이 수원 홈에시를 맨 마지막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데 그러면 또 요거 비과세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가 한 번 끝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 양도 차익이 한 5, 6억 정도 나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금액에 따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좀 더 뭐 8억대 중반에서 9억까지 받으면 그러면 1억 5천에서 2억의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했을 때 일반세율 그 양도세를 낼 거냐 아니면 1억 5천의 양도세를 안 낼 거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거 지금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이 1억 5천의 수익을 더 내기가 사실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 2023년 9월까지는 반드시 이 시흥 수원 홈에시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익, 그 6억을 가지고, 이 차익을 가지고 또 다른데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새 안 팔리니까 문제고 또 전세가 껴있으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갱신 청구를 했을 거예요. 전세가 4억 5천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전세를 4억 5천에서 껴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려고 하면은 어떻죠? 시세보다 낮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천에 세금을 낼 거냐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전세가 껴있으면 네. 요새 전세가 잘 안 네. 맞춰지는데 맞습니다. 네. 왜 매가를 낮춰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은 갭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실거주 용도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거주 용도. 근데 전세가 껴있으면 내가 실거주를 못 하지 않습니까? 당장.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은 선에 있으면 내가 실거주하는 집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 껴있으면 내가 실거주가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전세를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조금 제가 좀 사연 일찍 말씀드렸으면 2022년 9월에 만기였지 않습니까? 이 전세가 9월에 만기였거든요.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전세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빼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빼주죠?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다 해야죠. 두 개. 똘똘 모아서. 또 다 해서 2억 2천 뭐 좀 대출 받고 또 지인 찬스 좀 써가지고 전세금을 어찌됐건 태거 대출을 활용하시든지 뭐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요거를 빼주고 네. 공실 상태로 남겨두고 2023년 9월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파는 게 좋았지 않았겠냐. 예, 그쵸. 근데 이미 아마 갱신했으면 전세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전세가 들어가 있었으면 집을 팔기가 더 쉽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월에 갱신을 했으면 또 2024년 9월까지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이거를 전세를 안 빼줬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를 껴있는 상태로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손해를 좀 손해는 아니죠 사실. 왜냐면 이분 같은 3억 3천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파는 게 낫다. 다만 지금 당장 파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파시는 얘기는 아니고 2023년 9월까지 아직 시간이 한 1년 그죠? 1년 11개월? 그죠? 11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면 또 충분히 좀 파실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로 정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예. 그래서 요거죠. 가격을 낮춰서라도 매도할까요? 다주택 유지할까요? 요거는 이제 아니고 낮춰서도 매도하는 게 맞겠다. 비과세 챙겨 먹어라. 비과세를.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커요. 6억이면 1억 5천에 대한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이게 크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후국정에서 월세 세팅을 해서 방향성 고민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팔면은 이 남는 자금으로 어쨌든 지금 이분은 시흥 장현지구에 42평이면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42평이면. 여기서 실거주를 만족하면서 여기에서 남는 차익으로 뭐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든지 뭐 소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월세를 받는 시스템을 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월세 세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또 뭐냐면 순자산이 15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팔고 이것도 비과세가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2년 거주했고 이거 팔고 바로 팔아도 이것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주택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 금액이 다 합치면 아마 이 순자산이 한 11억, 1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또 다른 똘똘한 한 채로 또 가게 되면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또 연끌을 해서 또 사야 되잖아요. 만약에 20억짜리 아파트를 가면 그러면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똑같은 거예요. 형수도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멈출 건지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여기서 멈출 건지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건지 더 상급지로 갈 건지 그 고민이 항상 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만약에 42평이 굉장히 큰 평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20억 하더라도 서울 웬만한 데도 40평대 살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흥 장현지구에서 또 거주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은 일단은 거주 요건은 여기서 한번 멈추고 나머지 자금을 융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욕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비과세 받고 이 자금으로 월세 세팅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되시고. 학령기 아이가 있어서 네. 이제 학군에 조금 더 그쵸.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학군 따지면 또 같은 얘기인 게, 이거 팔고 20억짜리 더 좋은데 25억, 30억짜리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너무 또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5, 6억도 대출 받아서 또 이자 내고 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고, 또 학군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이 부부 간에 또 본인들의 삶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은퇴할 수 있는 거는 집 빼고 현금 10억만 있으면 은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10억 정도 있으면 집 빼고 5억 정도만 있어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내가 적게 쓴다고 하면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이에요. 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20억, 30억 깔고 앉아 있으면 사실 그거 외에 내가 현금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으시니까, 그죠? 한 번 더 점프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또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분 2017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2개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자산이 11억, 10억이 그냥 불어난 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입지 좋고 저평가된데 그냥 하나 분양받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전략으로 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전략하자면은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전략으로 자산 키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주택을 최종주택으로 한 다주택 전략.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수원 호메시를 팔면 시흥 장현지구가 이제 거주주택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거주주택을 냅두고 나머지 이 자금을 가지고 비조정적 아파트 한 채를 더 사실 수도 있고, 또 3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때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시흥 장현지구는 맨 마지막에 팔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죠? 나머지를 더 불려나가서 또 자산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히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산을 좀 더 키워서 천천히 상급지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무리해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좀 더 자산을 굴려서 키워서 가셔라.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런 수원 호메실 같은 아파트를 하나 더 잡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시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불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요 판 자금을 가지고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매매 차익을 노릴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서 운영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구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만약에 전세를 빼주고 팔았으면, 공실로 상태에 남겨서 만약에 팔았으면 더 잘 팔리고 했을 텐데, 그게 좀, 왜냐면 집 보여주는 것도 쉽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의 키를 그냥 맡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그냥 보여주고 공실인 상태에서 하면은 집을 훨씬 잘 팔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지금은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위를 걸어 놓는다 이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가위요? 그게 이제 저도 미신이긴 한데, 집에 이제 가위를 걸어 놓으면 집이 잘 팔린다. 저도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진짜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미신이죠. 그렇긴 한데, 부동산에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 어떻게 하면 잘 파냐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기한테만 내놓으시면 어차피 공동 중개망이 있으니까 다 퍼트리니까 부동산을 팔 수 있다, 저한테 위임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하는 부동산은 공동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양타라고 하잖아요. 임차인과 임대인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수수료 양쪽에서 받으니까, 그렇게 양타를 하기 위해서 요거 물건을 물론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요거 하면은 공동 중개가 되니까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드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급적 파실 거면 여러 군데 다 전화를 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 한 군데만 내놓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 군데. 여러 군데 내놓으시고,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뭐 독점해서 이렇게 잘해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 군데 했고, 또 우리가 이쪽에만 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도 내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또 조건이 맞으신 매매하실 분들이 있으면 또 사기 때문에, 광고를 우리가 최대한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병을 알려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병을 알리면, 더 조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나쁜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병을 알려라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많이 최대한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매도는 가장 많은 부동산에 뿌리는 게 가장 정답이고, 예전에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자기가 자기 집의 장단점을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브리핑 부동산에 자료. 예.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에 다 하나씩 돌려서.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PPT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구미가 당기게끔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해보시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지금같이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이것저것 다 써도 안 되긴 해요, 지금은. 문제는 안 쓰게.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되는 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는 방법이 있고, 또 이러다가도 다시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 또 임차 매도가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일단 여러 군데 내놓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